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최악의 주택난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런데 지금 주택난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시면은 뭐 빈집도 있고 뭐 공실된 집도 있고 뭐 폐가가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최악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전 세계에서 방글라데시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단 한 번도 집값이 상위 5위 안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택 상승률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의욕이라든가 욕망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면 되지. 집이 지금 허물고 있죠. 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바닥에서 텐트 주고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이 이 수요가 증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구에 따른 부동산 가격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초창기 때부터 2년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변화를 보고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하게 되면은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된다. 이 부분들이 오판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글라데시에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구 밀도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뭐 중국, 베이징 이런 데 가시면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조밀조밀하지 않아요. 땅이 남아 돕니다. 중국에 가도 여러분들 땅이 남아 돌죠. 그런데 베이징에 가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는 또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주택 상승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상승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꼴찌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죠. 네. 그 부분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집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요층, 이 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집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은 방글라데시보다 인구 밀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높진 않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 4위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라든가 주택 상승률, 땅값을 보시면은 방글라데시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왜 홍콩의 집값이 이렇게 비쌀까요? 여러분들 궁금하게 한번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유. 그래서 한 평을 보십니까? 홍콩에 보시면은 땅값의 한 평입니다. 네, 3.6 제곱미터라 하십시다. 3.3이 보시면은 한 평인데 한 평보다 조금 더 큰 3.6 제곱미터가 기사에 나왔죠. 14억이라고. 한 평. 거의 뭐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임대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이유가.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주택 소유권 매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을 개인이 살 수 있는 땅과 살 수 없는 땅으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게 홍콩이 중국에 또 반환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또 홍콩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의 또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 수요들 합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주택가격, 땅값 상승을 불러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공공주택 임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통제라는 거죠. 주택과 그리고 뭐 땅 이런 것들을 공급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절반 정도만 나왔습니다. 민간에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통제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민간이 아닌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을 만드는 부분에서 네, 여기서 공급 부족이 나왔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통제죠. 주택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 통제는 무엇입니까? 네, 전체의 절반만 민간이 살 수 있다게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에서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이유가 있죠. 희귀해진 겁니다. 희소해진 겁니다. 땅과 주택이 희소해진 거죠.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돈이 있으면은 땅을 살 수 있게, 주택을 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통제를 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자체가 임대로 가버리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민간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주택은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희소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에서 희소성입니다. 이 딱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입지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희소성입니다. 네, 남들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희소성이 아니고 누구나 다 살 수 없는 희소성을 받는 입지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덜 우상향을 할 때 나는 크게 더 우상향을 한다. 그것이 바로 입지가 갖는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홍콩 정부는 이 희소성에 따른 지금 희소성에 따른 부분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홍콩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는 요인들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값을 오히려 더 지금 더 띄우고 있습니다. 왜? 세수가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는 세수 제도를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수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공급을. 그러니까 이 두 국면이 다 희소성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지금 행하는 정책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이 홍콩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급전직하에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을 보고 장기적인 공급이라든가 수요, 이런 수급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뭐 여야 아니면은 무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유한한 자리입니다. 무한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성과만을 추구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좀 불안한 요인들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있었죠. 일기 신도시가 가장 잘 되었습니다. 왜 잘 되었습니까?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50하고 60하고이죠. 노태우 때. 이때는 무엇입니까? 군사정권입니다. 군사정권. 그러니까 땅 내놓으라 그러면은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거의 공포예요. 난리 납니다. 아마 군합발로 그냥 밟아버리죠. 이때는 문민정부가 아닙니다.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은 마찬가지고 강남 개발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전속결입니다. 속전속결.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기심 도시부터는 이게 달라집니다. 이기심 도시. 네, 이기심 도시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영삼 때부터 문민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군사 정권처럼 마음대로 뭐 겁탈을 줘가지고 너는 나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상기심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되죠, 이게. 이게 왜 더 안 됩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지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를 중과로 매겼잖아요. 누가 지금 정부에 지금 보상을 받습니까? 보상을 받을 때도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기심 도시도 대충 보면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곳이 9년 걸렸습니다. 하남 규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돼요. 하남 쪽에서도 하남 규선 아직까지 지금은 토지 보상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들하고 홍콩에서 지금 만들어진 정책들이 거의 흡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일이네. 최악주택난 3, 4년 더 간다. 준공, 착공 인허가 모두 부진하다고 하는데 올해 주택 준공이 29,000가구입니다.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 그런데 이게 6,549가구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건수도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2034년입니다. 2023년에는 공급이 멸종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급이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 다음 상기심 도시예요. 상기심 도시는 안 된다고 했죠. 최소 빨라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년 안에 나오기 힘듭니다. 10년 안에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기적입니다. 상기심 도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게 원수한테 여러분들이 권하는 게 상기심 도시하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상기심 도시하고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10%밖에 안 돼요. 10%가 채 안 됩니다. 저는 상기심 도시하고 지역주택조합, 네, 이것이 확률적으로 10%밖에 안 된다고 했죠.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토지 확보가 안 되니까. 토지 확보. 그래서 상기심 도시든 지역주택조합이든 토지 확보가 95% 정도 됐다. 그러면은 매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심 도시 같은 경우도 뭐 강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8대2 정도입니다. 항상. 80%는 거의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0%입니다. 항상 20%예요. 이 20%면 안 됩니다. 이 20%는 항상 강성입니다. 강성. 네.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80%까지는 끌고 올라가더라도 이 20%가 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아니라 이게 잘 돼야 20년입니다. 대부분의 상기심 도시는 거의 무산이 된다고 보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기심 도시를 청약하라 권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계획 지지부진하죠. 왜 안 됩니까? 민간 공급량 늘리기 당분 어렵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은 1년짜리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을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다면은 가능해요. 주택 공급 자체는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지는 자리들, 뭐 기관장 이런 자리들은 단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제죠, 통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통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통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공급적으로 손해를 못하는 겁니다. 공급적으로. 왜 공급적으로 손해를 못합니까? 공급적으로 손해를 가려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임기는 1년밖에 안 돼요. 나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홍콩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임대차법입니다. 1년.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10건 중 8건이 갱신이 됐답니다. 굉장히 우울한 뉴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8명은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8명을 갱신했다고 했죠. 이 8명은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갱신이 된 또 갱신이 한 번 됐으면 갱신을 포함해서 4년이죠. 그럼 이 4년 동안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4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있을 겁니다. 주택을 내주는 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4년 동안 어떻게 돼요?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공급이 안 나와요. 수급의 논리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DS 곡선.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세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특히. 네. 그러니까 전세 난민으로 산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네. 내가 목돈을 가진 것들이 전부 다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택을 살 수 없는 수요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수요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무주택자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게 4년. 그리고 전세 갱신의 77%는 5년 이내 인상.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전세값이 치솟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1, 2학년 정도의 IQ만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갱신을 할지도 모르는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 동안 나는 공급으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게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싸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놀리게 되죠. 그런데 전세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임대차법의 갱신율 상승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여기에 모든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가게 된 겁니까? 임차인들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면은 노동자들이 왜 일자리를 잃게 됩니까?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이 바보입니까? 노동자보다 더 똑똑한 게 기업인데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짜게 되면은 노동자부터 먼저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시기 바라고 1년 만에 전세값이 반전세값 됐다. 이것이 바로 주거안정이라뇨. 임대차법 갱신률만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세입자들 분노하죠. 왜 전세값이 반전세가 됩니까? 여러분들 쉽습니다. 1억에 전세를 내놨어. 1억 원. 그러면 임차인도 1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갱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억 500이 되죠. 그럼 이 집주인들이 다시 갱신이 된다. 나는 2년 동안 또 팔 수 없어. 그러면 이것을 1억 500만 원만 놓고 전세금 올리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기 1억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1억 플러스 월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입니까? 최초에는 1억 원의 전세가 됐다가 이제는 1억 플러스 30만 원 얹어갖고 반전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느니 자식한테 증여한다. 자, 모든 것이 통제죠. 통제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임대차 계약도 무엇이었습니까? 임대차. 통제죠. 강제적으로 4년을 묶어놓은 거. 통제죠. 자, 그런데 내가 다주택자 물건이 있습니다. 두 채가 있어요. 난 한 채를 팔고 싶은데 양도세를 중과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죠. 홍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에 있는 사람들이 증여를 해버립니다. 증여를 해놓은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다는 거죠. 통제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치솟는 집값이 되는 겁니다.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논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로 간다.
공급이 임대로 갈 때하고 네, 통제로 갈 때, 시장이 통제로 갈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무조건 집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보여준 것이 홍콩 시장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요, 집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똑같은 정책으로 가고 있죠. 이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넘으면 소유를 제한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1가구 2주택만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1가구 2주택이 넘으면은 집을 못 사게 한답니다. 통제로 간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이거에 폭등합니다. 무조건 폭등해요. 폭등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 임대 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죠. 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없는 겁니다. 세를 내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아파트가 없고 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2023년부터는 공급이 완전히 실종하게 되죠. 네, 집을 가지지 않으면은 임차인으로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놓을 때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임대를 내줍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내주는 이 전세 시장의 지렛대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매물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집을 살려고 하죠. 임대로 안 살려고 하죠, 이때는. 왜? 다 통제가 되니까. 집값이 폭등을 열차가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논리. 저는 시장 경제론자입니다. 그리고 수요와 경제를 보고 수요와 공급, DS, 디맨드 서플라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의 논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통제로 가는 이 논리들,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래 세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